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날 중 하나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그날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남자와 파혼을 결심했던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더할 나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마음도 가족의 기대도 그 모든 게 얽혀 있었기에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고 차라리 제 자존심 하나쯤 꺾고 참고 견디면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비시댁 식구들이 보여준 태도, 그들이 제 아버지를 향해 내뱉은 말들, 그 싸늘한 눈빛과 비웃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겠죠. 우리 아버지는요, 말 그대로 성실함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 흔한 과장도 꾸밈도 없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오신 분이지요. 지금도 새벽같이 나가셔서 이삿짐을 옮기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십니다. 하루 두 벌의 옷을 입고 두 번의 일을 하시는 삶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계신 거죠. 어떤 날은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오신 시간이 새벽 4시였는데도 2시간 눈 붙이시곤 다시 이삿짐 차를 끌고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자꾸만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날이 가장 후회되듯 교훈을 들려주려는 듯 자식들에게 말을 했죠. 가난했던 유년 시절 하루 세 끼를 챙기기 어려웠던 날들이었지. 하루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의 도시락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그 도시락을 몰래 열어볼까, 반찬 하나쯤 슬쩍 가져올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조용히 주먹을 꼭 쥐었다. 내가 지금 이걸 훔치면 내 인생은 앞으로도 남의 걸 탐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나를 다독였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희 자매는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다짐 하나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지켜야 할 건 별게 아니야. 딱 하나라도 내가 정한 마음을 안 무너지게 지키는 거지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대단한 것인지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어떤 일이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팔을 걷어붙이셨고 사람들이 꺼리는 일일수록 더욱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식구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한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마침내 중고 용달차 한 대를 장만하셨습니다. 당시 그 낡고 투박한 외관의 차가 우리 가족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보물이었죠. 처음 그 차를 몰고 집 앞에 들어오신 날 아버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어 보이셨고 저와 엄마는 마치 새 집이라도 얻은 듯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다 너희들 덕분이다. 앞으로는 이 차가 우리 밥줄이 될 거야. 그동안 고생했어요 여보. 그 말에 엄마는 조용히 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고 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무언가를 새기듯 다짐했죠. 그 차로 가족이 함께 떠난 첫 드라이브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겨우 10,000원어치 기름을 채우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몇 개를 사서 돌아가며 나눠 먹던 그 소박한 여정. 하지만 차 안 가득 웃음이 흘렀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던 바람은 그 어느 날보다 맑고 시원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끊임없이 백미러를 확인하시며 차를 걱정하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가지 말자. 천천히 가자. 차에 무리 주면 안 돼. 라고 중얼거리셨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힐끔 보며 웃으셨습니다. 모처럼 외출인데 오늘은 일 생각 좀 접고 그냥 달려요. 그리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던 우리 가족이 비로소 멈춰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그 드라이브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우리 삶에 처음으로 들어선 평온이자 작은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의 운명이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이삿짐 업체의 유니폼을 입고 새벽 일찍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날의 작업은 꽤 큰 집이었고 의뢰인의 가족력도 어느 정도 있는 듯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집안 곳곳에 오래된 가구들과 고가의 도자기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포장 하나를 하더라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였기에 아버지는 동료들과 함께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삿짐 작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함께 일하던 동료가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갑자기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분실된 물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고객님이 그거 찾아오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뭐? 고객님 물건을 잃어버렸단 거야? 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고객님도 지금 이사 비용은 물론이고 변상 청구할 거라고 화가 많이 나셨는데 금액이 3억 원이래요. 이사를 도왔는데 그만 그 집에서 가보를 잃어버렸던 것이었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난리가 났고 아무리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3억이나 되는 큰 가보를 물어주기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아버지가 당시에 봤을 때 거짓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에 한번 목숨 걸고 찾아보기로 하셨답니다. 주인들은 아버지와 동료들이 가보를 가져간 것이라고 짐작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했고 아버지는 3일만 말미를 달라고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샅샅이 뒤진 아버지의 끈질김 덕분에 가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습니까? 숨기고 있다가 보상을 바라고 가져온 건가요? 아닙니다.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떨어뜨린 건데 그게 낡은 그림이라 재활용품에 누가 주워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재활용품 쪽으로 가서 쓰레기 하나하나 다 뒤져서 밤새 찾아낸 겁니다. 아버지의 손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속엔 오래된 금장 장신구와 문서 몇 장, 그리고 작은 그림 하나가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자를 들고 멍하니 서 있다가 곧장 차를 돌려 고객님 댁으로 향했고 문을 열어준 고객님은 그 상자를 본 순간 이게 맞다고 했고 아버지를 의심했지만 나중에 CCTV로 아버지 말이 진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고객님은 아버지에게 그제서야 마음을 풀고 내려놨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림은 조선 말기 화가의 진품이고 문서 속엔 중조부가 나라에 바쳤던 독립자금 관련 기록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유물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역사입니다. 다행이다 싶었던지 고객님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 식구들 앞에서 들려주시며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셨습니다. 입에 술을 대어도 내내 눈빛은 맑고 단단했지요. 내가 남의 물건 손대지 말자고 평생을 살았더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정직이 결국 내 몫을 돌려주는 법이지. 그날 이후 아버지의 인생도 우리 집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가보를 무사히 찾아들인 뒤 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감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고객님은 이사한 집에 저희 가족들을 초대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안으로 갔는데 진짜 집이 으리으리하고 참으로 좋더라고요. 300평 되는 삼성동에 있는 빌라인데 으리으리한 자태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거실에 앉아 계셨고 고객님은 단순히 고마움이란 말 한마디로는 도저히 부족하다며 직접 손수 마련한 정갈한 선물과 함께 아버지에게 내어드리고
가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비싼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아생전 이렇게 비싸고 고급지고 맛있는 음식들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번지르르한 양갈비에 한우 스테이크에 값비싼 해산물 음식에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모자라 음식들을 더 싸주었는데 어머니는 참 고마워하셨습니다. 고객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 꽤 오랜 시간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공개발과 관련된 일들도 종종 다뤄왔지요. 이런 인연이 생겼으니 저도 작은 보답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복잡한 지도와 도면, 그리고 메모가 빼곡히 적힌 종이 몇 장이 담겨 있었는데 그중 한 장에 크게 동그라미가 쳐진 위치가 눈에 띄었지요. 여기가 곧 개발이 시작될 곳이에요. 공식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땅을 조금이라도 확보하신다면 말 그대로 기회가 될 겁니다. 처음엔 아버지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정보라는 이름으로 허무한 꿈을 파는 사람들을 봐오셨기에 그 말 하나만 믿고 움직이기엔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태도엔 일말의 허세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준 신뢰와 감정의 진정성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깊은 고민 끝에 평생 모아둔 돈 중 일부를 꺼내 그 땅에 투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엄마는 밤마다 전전긍긍하며 괜찮을까? 우리 이 돈 잃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땅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지켜낸 진심을 믿어보자. 그래도 이건 좀 무모한 투자 아닐까요? 저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기일 수도 있고. 그런 말 마. 저 집 사는 거 가봤잖아. 저런 고객님이 뭐가 아쉬워서 쥐꼬리만한 내 돈을 탐내겠어? 정말 고마우니까 그런 거지. 한번 믿어봅시다. 혹시 알아? 우리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할지?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 말을 믿고 전 재산을 털어 그 땅을 사셨습니다. 작은 집을 담보로 잡고 쥐고 있던 적금까지 해지해가며 온몸을 던지듯 어렵게 마련한 돈을 한순간에 거기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도 기회를 잡아보자. 평생 남 땀에 기대 살아온 인생, 이제는 내 손으로 판을 한번 바꿔보자. 그 말에 우리 모두는 불안한 마음을 딛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비록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믿었기에 그 믿음 하나로 우리 가족은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하늘이 악이라도 품은 듯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발이 예정되었던 지역의 프로젝트가 정권 교체와 예산 삭감, 그리고 민원 갈등으로 인해 전면 취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나간 직후 사람들은 우르르 빠져나갔고 그 땅의 가격은 급속도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 땅은 단숨에 기회의 땅에서 버려진 땅으로 전락했고 우리는 한순간에 가진 것을 모두 잃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에선 재촉이 시작되었고 대출이자에 허덕이던 엄마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기 일쑤였으며 저는 회사를 마치고 돌아와 그날 뉴스 화면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진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하루 종일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밥도 드시지 않고 작은 마당 한켠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계셨는데 그 뒷모습이 처음으로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늘 당당하고 늘 무릎 꿇지 않던 그 어깨가 그날따라 유난히 작고 축 처져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도 낯설고 아려서 저는 방 안에서 혼자 목을 눌러 울어야 했습니다. 내가 너무 큰 꿈을 꾸었구나.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그릇된 돈 욕심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식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 집을 망쳤구나. 아버지가 입을 열고 처음 뱉은 그 말이 마치 우리 가족 전체를 죄인으로 만드는 선언처럼 들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끝내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시던 그분은 다음날 새벽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다시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사람은요, 원래 손해를 보며 사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허망한 걸 쫓게 되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일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던 그 시절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셨습니다. 내가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았더라면, 내 손으로 흘리는 땀만 믿고 갔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결국 내 욕심이 만든 결과야. 자신을 탓하는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다짐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기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하루 2탕이 아닌 3탕을 뛰셨고 이삿짐이 없는 날엔 지게차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밤늦게 대리운전을 마친 뒤 도착지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오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교통비라도 아끼자며 그분의 어깨 위엔 빚이라는 짐이 있었고 마음속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더 무거운 책임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어떤 날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식탁에 앉아 계시면 오늘은 짐이 무거운 대신 사람이 좋아서 하루가 참 순하게 흘렀다. 손님 중에 나처럼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헤어졌다. 이런 작은 미소가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죠. 우리는 그 미소에 매일같이 울컥했습니다. 한 번 무너졌던 삶 위에 다시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세상에 준 상처보다 그 상처를 껴안고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배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너희한테까지 고생을 물려주게 될 줄은 몰랐다. 그 말에 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떨리는 걸 보았을 때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동생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선택을 하신 이유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뿐이었고 그 마음에는 그 어떤 사심도 그 어떤 욕심도 없었음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는 아버지가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땐 누구라도 그 선택을 했을 거예요. 다만 그만큼 더 힘들게 되셔서 그게 마음 아픈 거죠. 저와 동생은 그렇게 말씀드리며 아버지를 붙잡았고 그 손길에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잠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 짧은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회한이 얽혀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말은 안 하셨지만 한밤중 혼자 안방불을 켜놓고 앉아 계시는 날이 많았고 가끔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반찬을 바라보다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도 봤지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끝끝내 아버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정했으면 나도 따라야지. 이 집은 우리 둘이 같이 세운 집이고 이 고생도 우리 둘 몫이니까. 그 말씀을 하시곤 다음날 아침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셨고 예전 일하시던 식당에 다시 연락을 드려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일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 밥 차려주는 일이 좋더라. 쓸모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말과 함께 어머니는 앞치마를 고쳐 매셨고 우리는 그 모습에서 또 한 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있고 삶은 빠듯했지만 그 어떤 원망도 없이 서로의 마음을 안아주며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저는 머리가 비상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말하기는 부끄러웠지만
교과서 한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까지 졸린 눈을 비비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땀에 젖은 옷 그대로 독서실에 앉아 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몇 해 끝에 저는 서울의 한 전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리 대단한 성취는 아니었지만 제겐 누구보다 값진 결과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치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것처럼 저를 두 팔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동네 분들에게 우리 딸 서울 가요라며 몇 번이나 자랑하셨고, 어머니는 장터에서 묵은지와 돼지고기를 사오셔서 제 입학을 축하하는 김치찜을 끓여주셨지요. 제 여동생은 저보다 머리도 좋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항상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할 일을 해내는 아이였기에 결국엔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국립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했고, 그 소식을 들은 날 아버지는 어깨를 들썩이며 우리 딸들이 다 해냈다며 연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무렵 저는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나갔던 자리였는데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친 순간 뭔가 낯설지 않는 따뜻함이 가슴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함홍진이었고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였으며 언행이 조심스럽고 상대를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 말에 온전히 귀 기울여주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대화를 나누는 내내 한 번도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는 모습에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홍진이는 꽤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중견기업에 근무하며 회사 내에서도 성실하고 신뢰받는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었지요. 저보다 학벌도 좋았고 말하자면 조건도 저보다 낫다고 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내세우거나 우월감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제가 말끝을 흐릴 때마다 먼저 웃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 모습이 참 좋거든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이란 존재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홍진이에게 제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대학생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 집은 빚을 지고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직도 새벽같이 나가 남의 일을 하시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저 또한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알바를 여러 개 뛰어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넉넉하지 않아요. 가진 것도 없고 지금은 누군가를 책임질 여유도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건 동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해 주기를 바래서 그래요. 그 말에 홍진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어떤 말보다 단단했고 위로였고 약속이었습니다. 나는요, 조건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 당신을 좋아하는 걸 내가 왜 숨겨야 하죠? 홍진 씨,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남자를 믿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감추지 않고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경험, 그게 저에겐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애는 단순한 사랑 노름이 아닌 함께 견디고 나아가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진이와 저는 무려 8년을 함께 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세상의 바람에 휘청거릴 때도 많았고, 때론 서로에게 기대며 버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주머니가 털릴 정도로 아끼던 시절, 진이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제 하숙방 앞에서 컵라면 하나를 들고 서 있던 사람이었고,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 지친 하루를 끝내며 문자를 보낼 때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라고 답장을 보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콩달콩 뜨겁고 아름다운 젊은 청춘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찬란했던 사랑은 세월에 따라서 빛을 발하게 되었고 7년이 지나자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은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 무뎌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토록 오랜 시간 함께했고 서로의 지난 날을 다 알고 있다고 믿었던 홍진이가 결혼을 말하면서도 좀처럼 저를 부모님께 데려가지 않았던 이유를 저는 그때서야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 보챈다고 되는 일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니까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우리 부모님 성격 알잖아. 까다롭고 형식적인 거 좋아하셔. 나중에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반복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3년 차에도 5년 차에도 그리고 결혼을 이야기하던 8년 차에도 그의 부모님은 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홍진이는 이 핑계 저 핑계하며 피해 다니기에 바빴고 전화도 안 받는 날이 늘어가면서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지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결혼 적령기가 훌쩍 지나버렸으니 결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것 같았지만 눈치를 주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이 불편했고 어찌해야 할지 저도 가늠이 잘 안 되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이라기엔 너무 잔혹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약속이 취소되어 무심코 들른 카페 앞 테라스에서 진이가 어떤 여자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엔 격식 있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고 여자의 옆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으며 홍진이는 나긋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껏 나와 보이던 얼굴이 아닌 처음 보는 표정으로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뚜렷한 이목구비에 잔잔한 메이크업, 목에 걸친 진주 목걸이와 명품백, 손끝까지 정돈된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좋은 집에서 자라고 부족함 없이 살아온 여자 같았지요. 저는 순간 몸이 굳은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억지로 참아가며 길가로 비껴나오면서도 눈길은 떼지 못했습니다. 홍진이와 함께했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특별한 데이트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을 아는 사이였기에 우리가 가는 곳은 늘 똑같은 분식집, 가끔은 국수 한 그릇 말아주는 작은 식당, 기분 내고 싶을 땐 시장통 안에 있는 곱창집 정도가 전부였죠. 그마저도 홍진이는 이런 데가 더 정겹고 좋지 않냐며 웃어줬고 저 역시 그런 소박함의 행복을 느끼며 레스토랑과 호텔 뷔페 같은 것들을 꿈에서나 그리며 꾹꾹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본 광경은 제가 알던 홍진이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렷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한켠에서 그 여자와 와인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 번쩍이는 잔, 코끝으로 가져가는 동작조차 매끄러웠고 스테이크를 썰어주는 손짓은 내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낯선 다정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 저는 그대로 다가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진이는 순간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그 여자는 어머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의 접시에 놓인 스테이크 조각을 집어들고 그 얼굴에다 힘껏 문질렀습니다. 홍진이는 엉겁결에 스테이크를 뒤집어 쓰게 되었고 벌떡 일어나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제게 악을 쳤는데 때마침 촉촉한 고기 기름과 소스가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식당 안은 한순간에 숨소리조차 사라질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왜 남의 시선 신경 쓰이기는 하니? 나랑 8년 연애하면서는 곱창이나 처먹더니 이제는 고기 썰어주는 여자 생겼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오늘부로 너 같은 놈 사람 취급도 안 해. 홍진이는
악을 치며 제게 욕지거리를 하려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내뱉은 뒤 심장이 뛰어 미칠 것 같았고 손은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씩씩거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얼마나 오래 속고 있었는지 그 진실이 저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렇게 홍진이 얼굴에 스테이크를 문대고 돌아섰을 때 제 감정은 끝을 향해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울분이 가슴을 밀어올렸고 손끝은 떨렸으며 가슴속 깊이 차오르는 분노와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지만 그 모든 감정을 끌어안고 나는 떠났고 그가 날 따라오지 않아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석게도 마음 한구석에선 그가 전화를 걸어오길 바랬습니다. 문자 한 줄이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혹은 변명이라도 좋으니 그가 나를 붙잡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에게선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시간이 혼자만의 오해였다는 듯 그는 조용했고 그 침묵은 무엇보다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우리가 끝났다는 사실을, 아니 나 혼자 사랑했고 나 혼자 믿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줄만 알았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속이 자주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탓이라 여겼지만 날짜가 지나도 그날은 오지 않았고 결국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들고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줄을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온몸에서 피가 빠지는 것처럼 힘이 빠졌고 눈앞이 하얘지며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혼전 임신. 그것도 이미 끝난 남자와 그 사실을 들여다보는 것이 고통스러워 며칠을 집안에 갇혀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이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다짐해도 그 아이의 아버지인 홍진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만큼은 끝까지 저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은 해야지. 아이를 포기할지 말지 결정은 내 몫이지만 알고도 외면하게 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나까지 비겁해지는 거니까.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연락하지 않는다는 건 그에게서 이미 내 존재가 지워졌다는 뜻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묻고 넘어간다면 내 자신이 나를 버리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그 여자를 다시 만날 것 같은 레스토랑 앞에 나갔고 예상대로 홍진이는 말쑥한 셔츠 차림으로 그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연인이 된 듯 자연스럽고 익숙한 눈빛으로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이 담긴 흰 봉투를 꺼내 들고 똑바로 그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가가자 홍진이도 그 여자도 동시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홍진이의 얼굴은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차가운 무표정으로 바뀌었고 그 여자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초음파 사진이 담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홍진이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어찌 되었든 내 배 안에 네 아이 있어. 너 같은 애비를 둔 내 뱃속 아이도 참 안쓰럽다. 뭐? 내 애라고? 그 순간 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말없이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보았고 홍진이의 뺨을 치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홍진이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고 저는 그 침묵이야말로 그가 이 관계를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 증명해 주는 것 같아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왜? 말이 안 나와? 아이를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할 거니까. 다만 도망치고 싶어도 소문은 못 막을 거야. 홍진이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어벙하게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홍진이 어깨를 치고 지나갔고 이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포기하고 미혼모의 인생을 가기로 했지요. 그 여자는 당연히 홍진이와 연락을 끊었고 진이가 다니던 회사에는 어느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홍진 씨가 오래된 여친 두고 양다리를 걸쳤다고 하더라고. 어쩌려고 그러는지. 아니, 그렇게 쓰레기였어? 해도 너무하네.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어? 양다리를 걸쳤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지만 거기에 전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놓고 모른 척 했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자 그의 평판은 순식간에 바닥을 쳤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그를 대놓고 욕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눈을 피하거나 작은 회식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를 빼고 일정을 잡는 일이 잦아졌고 프로젝트 팀에서도 그를 전면에 내세우는 일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몸담고 있는 업계의 특성상 사생활과 신뢰도가 곧 업무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연수원 라인, 같은 거래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친구 요즘 말 많지 않냐? 일은 잘하는데 사람 됨됨이가 이런 말이 한두 번 오가기 시작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홍진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처음엔 연락을 피하고 제 전화를 받지 않던 그가 며칠이 지나자 조심스레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는 이제 와서 너무도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사말로 시작된 그 연락은 점점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마침내 직접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너 책임질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혼하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제대로 마무리 짓자.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진심이냐고 묻고 싶은 마음과 진심이 아니라면 차라리 돌아서 달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엉켜 있었지만 그의 눈은 복잡하고 어딘가 억지로 담은 듯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체념이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밀려서 내뱉는 마지막 선택일 뿐이라는 걸. 진이는 어쩔 수 없이 나와 결혼하려는 거였고 그 어쩔 수 없음 속에 이미 진심은 빠져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원래 자존심 같았으면 그런 책임감 따위 개나 줘버리라고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뱃속 아이한테는 엄마보다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결국 자존심이며 뭐며 다 내려놓고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만 생각해서 홍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 날짜를 급히 잡기로 했습니다. 홍진이는 여전히 결혼을 결심한 와중에서도 미지근하게 결혼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나았던 게 그의 부모님과도 연락을 취해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고 이 결혼이 내가 원했던 모양새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 제 안에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 앞에서 모든 감정은 조금씩 접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홍진이가 나를 선택했다는 기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 때문에 밀려난 자리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사람과 그 책임에 묶여 함께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었습니다. 그래, 처음은 어긋났을지 몰라도 아이 낳고 우리도 함께 살아가다 보면 정이 쌓이고 어쩌면 그 사람도 진심으로 날 바라보는 날이 오겠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겪은 상처, 내심 그를 향한 실망감, 그 모든 걸 덮어두고 가정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무너지는 걸 두려워했던 건 결국 저였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내키지 않는 미소를 연습했고 지워지지 않는 배신감 위에 화장을 덧발랐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 앞에서 진이의 곁에 바르게 서 있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고 이 아이에게만큼은 안정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기에 저는 제 마음속 불편한 감정을 자꾸만 눌러 담았습니다. 이 결혼이 어긋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사람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 일만의 기대 하나를 저는 끝끝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접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혼이라는 길을 받아들이기로 한 날, 우리는 빠르게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급하게 흘러갔고 저는 내심 불안했지만 진이가 그토록 상견례를 서두르는 걸 보면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려는 거겠지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약속된 날 우리는 서울의 한 한정식 집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했고 잠시 뒤 진이와 그의 부모님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고 어머니는 조심스레 손을 모아 예의를 갖추었지만 홍진의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턱을 치켜들고 의자를 끄는 소리마저 거슬릴 정도로 무례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전문대 나왔어? 요즘 시대에 그래도 석박사는 못할 망정 대졸은 되어야지. 직장도 중소기업이야? 영어도 못한다고 들었는데 애 머리가 벌써부터 걱정되는구만. 차라리 동생이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닌다면서 처음부터 동생하고 이어지면 좋았을 것을 또 이렇게 인연이 꼬인 건지 하며 시부들 사람은 자리에 없는 제 동생을 들먹였는데 마침 동생이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왔기에 망정이지. 왔었으면 동생에게도 큰 신뢰가 됐을 것이고 상황이 더 이상하게 흘러갈 뻔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은 새하얘졌고 일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시부의 말은 날카롭게 뱉어졌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며느리감한테 다짜고짜 시비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그 집안에서 얕잡혔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점점 불쾌해져 왔습니다. 말이 없던 그 사람의 어머니는 잠자코 있다가 시아버지 말이 끝나자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어쩐지 딸이 그렇게 나온 것도 그 집 분위기 보면 알겠네요. 어디 경우 없이 결혼도 안 한 처자가 임신부터 해서 남자 발목을 잡는데 허참 어이가 없어서 일부러 작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에이 엄마 설마 일부러 그랬겠어요? 원래 제가 덤벙대고 조심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감으로 아니다 싶었는데 저도 이렇게 발목 잡힐 줄 몰랐네요. 홍진이가 자기 부모를 지지하자 이제는 저희 부모님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상견례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고 전혀 체면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몸을 낮추고 입을 다물어도 그들은 하나둘씩 나를 세워 저희 가족의 살점을 베어냈고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꾹 눌러온 감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셨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눈물을 삼키며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 원만히 하자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그때 아버지가 도저히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지 제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모욕을 받고도 내 딸을 그 집에 들여보낼 아버지 없습니다.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말과 동시에 저희 쪽 자리는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큰 소리 낸 적 없는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고 낮춰 사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홍진이는 마치 이런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회사에서의 변명거리를 위해서라도
제 쪽에서 결혼이 파토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지요. 참으로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저런 남자를 위해서 8년 동안 제 인생을, 제 청춘을 바쳤다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뱃속제 아이한테도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어이없다는 듯 한마디씩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거들기 시작했고, 홍진이는 끝까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으며 그 어떤 변호도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진의 침묵은 곧 그 가족의 말에 동조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었지요.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파토가 나버렸고 결혼도 함께 끝났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묶이려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나 버린 뒤에도 제 안에 남은 한 생명은 여전히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습니다. 상견례가 파토난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상하리만큼 미련이 없어졌어요. 상견례에서 결혼할 남자의 속까지 다 확인했던지라 오히려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를 낳는 것이 맞을까? 아버지도 없는 삶을 아이에게 주는 게 과연 옳은 걸까? 나는 과연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까? 하지만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고 하면 결국 제 손은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낳지도 않았지만 엄마나 다름이 없었지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말이 어느새 습관처럼 입에 맺혔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결혼이 아니어도 좋다.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고 싶다고. 그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아이만큼은 당당하게 내 품에 안고 싶다고 결정을 말씀드리던 날, 부모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속상하지? 그렇지만 아버지 원망은 말아라. 우리 딸 고생길이 훤하지만 그래도 그런 집안에서 끌려다니며 사는 것보단 1000번 만번 낫다. 엄마, 나 괜찮아. 아버지 덕분에 지옥으로 끌려갈 뻔했던 거 살았는데 뭘. 그래. 잘 되었지 정말. 네 아버지 성격이 원래 저렇게 불같진 않은데 자식이 얽히니 어쩔 수 없었나 보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 이 결혼 파토나도 정말 뱃속 그 아이 낳을 거야? 어머니의 말은 마치 얼어붙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담요 같았지만 마지막에 제 아이를 낳을 거냐고 되묻는 말에는 그 말에도 저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서, 제 인생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것이 참으로 속상하고 섭섭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격앙돼서 빽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지요. 왜 그런 말을 해? 뱃속에 있지만 생명이고 내 아이야. 엄마가 손주 될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져? 나중에 태어나면 얼마나 미안하려고 그래? 나는 내 자식이 더 소중해서 그런다. 뱃속 아이는 솔직히 손주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불장난 결과 같은 걸로밖에 보이질 않아. 나는 그냥 차라리 네가 아이를 포기하고 깔끔하게 다시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너 사회인식이 바뀌었다고 해도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오명은 너한테도 아이한테도 힘든 거야. 왜 그걸 몰라 이거사?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주방으로 가 냉수를 한 컵 따라 제게 준 후 진정하라고 한 다음 묵직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그만해. 당신이 딸내미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식 인생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 우리 집은, 아니 아버지는 네가 선택한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건 힘들겠지만 넌 예전부터 그런 거 이겨낼 줄 아는 아이였잖냐. 그 말에 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걱정을 한다지만 어머니마저 돌아섰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제 진심을 알아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뒤섞인 채 쏟아져 나왔고 그 눈물 속에서 부모님의 위로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이 되어 제게 닿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없이 미혼모로서 이 아이를 품고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혼도 끝나고 모든 걸 정리한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아이를 기다리며 살아가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땅이 말도 안 되는 대박을 터뜨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걸 빼앗아가고 아버지의 어깨를 한없이 무겁게 짓눌렀던 바로 그 땅이 드디어 개발 계획이 들어간다는 발표가 난 것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번 속았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설마 또 희망 고문 아니냐며 조심스레 반응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식 발표가 났고 각종 언론 기사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투자자와 건설사, 심지어 해외 자본까지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 땅은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맨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땅 문서를 들고 조용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시더니 입술을 꾹 다문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허참, 사람 인생 어찌 될 수 없다 하더니만 이게 지금 진짜인가 보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기당한 땅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다니. 이래서 사람이 맘 넓게 살아야 하나 봐.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나 봐. 이게 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부모님은 그 땅의 변화에 대해서 여느 사람들처럼 설레했고 일단 빚을 다 청산할 생각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값은 빚을 탕감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며칠 새 천정부지로 솟기 시작하더니만 매매 문의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졌고 최초 매입가의 20배 가까운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은 믿기 어려운 현실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가능성 하나로 매입했던 그 땅이 결국엔 100억이라는 상상도 못한 자산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줄 알았던 그 일이 바로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에게, 그리고 제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땅을 팔게 되었고 땅이 팔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빚 청산을 다 털어버린 다음 우리 가족이 더는 바람맞지 않을 근사한 집부터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빚에 시달려 허리 펴지 못하고 살던 단칸방을 벗어나 동생과 제 출근길 가깝게 햇살이 잘 드는 대도시 고급 빌라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소규모 상가 건물도 매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땅 밟고 내 집 열쇠 돌리며 살아야지. 남들 눈치 보며 살던 세월은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저와 동생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동생한테도 집 한 채씩 해주마. 돈이란 건 찾아왔지만 신기루처럼 날아갈 수도 있는 거라 뭐 하나 사두는 게 좋지. 네가 아이 데리고 살아갈 터전은 아버지가 마련해 줄 테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네 삶만 잘 살면 된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걸 참고 버티며 살아온 아버지가 이제야 비로소 자식에게 해준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고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무너진 자존심이 서서히 다시 세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은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수많은 것들, 먹고 싶었던 것, 사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 모든 갈망을 묶어두고 살아왔기에 이제는 하나씩 꺼내어 나를 다시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명품이라는 걸 사보았습니다. 백화점 VIP룸에서 안내를 받으며 고른 가방 하나가 그저 가방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고 옷가게 거울 앞에 서서 비싼 원피스를 입어보며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금액을 결제하는 그 순간 내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작은 숨결처럼 제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도 차곡차곡 해나갔습니다. 신생아 침대, 아기옷, 유모차 젖병 소독기, 온습도 조절기까지 그동안은 꿈처럼 느껴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으로 가질 수 있게 되자 저는 제 삶이 비로소 안정되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뜻밖의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제 머릿속에서 지워졌던 그 사람, 홍진이를 백화점 1층 행사장에서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명품관에서 아이용품 몇 가지와 제 옷을 고르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팔에는 쇼핑백이 가득했고 주차장에는 새로 뽑은 외제차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야 한켠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캠페인 부스에서 땀을 닦으며 유니폼을 입고 판촉 행사를 하고 있던 남자, 바로 홍진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를 못 알아볼 뻔했지만 그도 마찬가지였는지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얼굴이 굳더니 헛기침을 하고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 여기 웬일이야? 이거 다 네 거야? 홍진이는 제 손에 들린 쇼핑백과 옆에 세워진 차를 번갈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부모님이 괄시했던 우리 부모님 능력이지. 다 우리 아버지 능력으로 된 거야. 너랑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깔보던 이삿짐 나르던 손으로 이렇게 재산 일구셨어. 뭐? 그게 진짜야? 그 말에 홍진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눈빛은 흔들렸고 그 모든 반응이 참 우습고도 씁쓸했습니다. 그날 이후 홍진이는 서서히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척하며 은근슬쩍 연락을 해왔죠. 몸은 괜찮아? 뱃속 아기는 잘 크고 있지? 그런 말을 슬그머니 흘렸고 그 다음엔 우리 예전엔 그래도 잘 맞았었잖아 라며 지나간 추억을 꺼내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이, 말투가 예전처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가 내게 다시 손을 내미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자리로 돌아오고 싶은 욕심이라는 걸 제 눈과 귀와 가슴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홍진이는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보내고 밤이 깊으면 통화 연결음만 남긴 채 수화기를 붙들었고 심지어는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와 서성이다 돌아가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한테 받은 각서야. 앞으로 우리 관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네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셨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네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결정해줘. 우리 사이엔 아이가 있잖아. 그렇게 정말로 그 부모라는 사람들도 강남의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전 그 날처럼 오만함 가득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몸을 낮춘 채 명절 인사하듯 고개를 조아리며 문을 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겉으로는 차분하게 맞이하셨지만 속내는 얼마나 복잡하셨을지 저도 다 알지요. 하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진심을 내비치는 것 같아 보여 저는 또 한 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은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모든 걸 바꾼 게 돈이라 해도 어쨌든 변화는 변하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두 번째 상견례를 조용히 준비하게 되었고 저는 이번만큼은 제발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 밤을 뒤척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홍진이의 아버지가 잠시 따로 보자며 홍진이를 식당 복도 쪽으로 데리고 나갔고 예비 시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뒤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를 지나던 저는 우연히 열린 문틈 사이로
그가 내뱉은 말을 그대로 듣고 말았습니다. 야, 꼭 저런 애랑 결혼을 해야겠냐? 진짜 돈이 있는 건 확실한 거야? 확실하죠. 제가 사람 붙여서 알아봤다니까요. 보니까 사돈 맹지가 대박을 터뜨린 모양이더라고요. 애 엄마는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집은 애 낳으면 증여 얘기 꺼내서 넘기게 하면 돼요. 손주까지 본 마당에 사위가 사업 시작한다고 하면 재산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죠. 저만 믿어요, 아버지. 그 집 재산은 이제 다 우리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꼴이라니. 그 말에 저는 혈관 속 피가 그대로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속이 뻥 뚫린 듯한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경멸의 감정이 제 가슴을 그대로 밀어올렸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돌아와 그 사람의 얼굴에다 다시 한번 홍어 무침을 얼굴에다 쏟아 놓으며 단단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진짜 끝이야. 너 아니었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나도 알거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이제 보지 말자. 그 말을 끝으로 상견례는 완전히 파탄났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흔적이 역력하며 잘못했다고 네가 오해한 거라고 했지만 저는 다신 내 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소리 지르며 악연을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전히 다시 부모님과 제 아이와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아이를 낳게 되었고 제 인생은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홀로 아이를 품에 안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싸우고 때로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맞서며 살아가던 중 우연처럼 찾아온 한 남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 사람은 나대는 성격인 홍진과는 다르게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대화 속에서 묻어나는 배려와 따뜻함,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하나에 이 사람이라면 내 삶에 조용한 햇살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싶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고 보니 놀랍게도 그 사람의 부모님은 아버지와 고향에서 함께 젊은 날을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과거 힘들던 시절 짐이 무거워 일거리를 놓칠 뻔했던 날 묵묵히 등을 내주며 도와줬던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내 손목 붙잡고 우린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던 그 말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날 줄이야. 네가 드디어 임자를 만났나 보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고 우리 가족은 마치 오래전부터 엮여있던 운명처럼 편안하고 조용하게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아이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제 상처를 들춰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아이가 웃고 당신이 웃는 모습이 더 중요해요. 말 한번 참 예쁘게 하는 제 남편인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 따뜻한 남편과 함께 작은 행복을 읽어가며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은 아이와 함께 지역 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밥을 드리고 작은 금액이지만 몇 군데 단체 후원도 이어가고 있죠. 돈이 생기면 처음엔 하고 싶었던 걸 해보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니 결국 마음이 머무는 곳은 사람이고 정이더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화려한 조건도 뜨거운 사랑도 아닌 곁에서 함께 웃고 울어주는 가족이라는 걸 저는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사람에게서 받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치유해 준 것도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조용히 되돌려주며 조금은 느리지만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삶이 힘겨운 누군가가 있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끝은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부를 누군가가 저처럼 어딘가에서 다가오고 있을 테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